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그 자리에서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지나간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가끔은 10년이 지나서도 그 한마디가 마음 한켠에 박힌 채 가만히 욱신거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책은 그 오래된 화살을 가만히 뽑아주는 한 권입니다. 한 일본 스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명징한 한 줄, 땅에 떨어진 화살을 굳이 가슴에 꽂지 마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입니다. 오늘은 땅에 떨어진 화살을 굳이 가슴에 꽂지 마라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한중일 50만 독자를 위로한 신경 쓰지 않는 연습인데요. 포레스트 북스에서 펴낸 책이고요. 일본의 스님 나토리 호겐의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정환 님이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일본어 원제는 신경 쓰지 않는 연습. 2014년 일본 출간 후에 11년 동안 50만 부 이상 판매가 되었고요. 1919년에 BTS의 제이홉이 애독서로 소개하면서 한국 독자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된 책입니다. 나토리 호겐은 1958년 도쿄 태생입니다. 모토 이후도 미스 조인이라는 사찰의 주지로 살면서 대중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책 안에서 그는 자신을 종종 술 좋아하는 파괴승이라며 농담처럼 소개하기도 하고요. 마당발 스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고 천연덕스럽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쩐지 처음부터 옆자리 누군가가 조용히 꺼내는 이야기처럼 친근하게 읽힙니다. 들어가는 말을 통해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자기 고백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는 여러 일에 너무 많이 신경 쓰던 나를 비롯해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만난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모았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에서 마치 카메라맨처럼 인상적인 일부분을 잘라내어 기억에 남기는 버릇이 있다. 그런데 찍지 말아야 할 대상을 피사체로 삼아 셔터를 누르고 마음에 기록하는 사람. 모욕당한 순간에 영원히 멈춰서 상대방을 원망하는 사람. 행복했던 과거에 매몰되어 현재의 불행을 한탄하는 사람 등 다양하다. 우리는 모두 매일 마음의 카메라로 무언가를 찍는 사람들이고 가끔은 찍지 말아야 할 대상을 평생 마음 한쪽에 인화해 놓고 산다는 것. 책 한 권에 걸쳐서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은 결국 그 셔터를 어디에 누를지에 관한 작은 연습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가장 마음에 닿는 풍경들을 골라서 한 줄 한 줄 천천히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쩐지 한 번쯤은 노트에 옮겨 적어놓고 싶어지는 글들이 책상을 넘기는 내내 흘러나오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자가 책의 가장 첫 자리에 놓아둔 한 단락은 어쩐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인생에는 기억에 남겨야 할 장면이 있는가 하면 빨리 잊어버려야 하는 장면도 있다. 즉 신경 쓰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어떤 일에는 신경을 쓰고 어떤 일에는 과감히 놓아버려야 하는지를 하나씩 짚어줍니다. 나를 높이고 남을 안심시키는 일에는 신경을 쓰는 편이 좋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거나 상대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방법을 궁리하는 일 등이다. 반면 아무리 신경 써도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거나 비참한 기분이 드는 일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일은 대부분 내 능력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정작 꼭 신경 써야 하는 일이나 신경 쓰면 더 나아질 일은 뒷전으로 미룰 때가 많다. 신경을 쓸지 말지의 기준이 이렇게 분명한 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 능력으로 어쩌지 못하는 일에 우리의 가장 비싼 에너지를 매일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정작 따뜻한 한마디로 누군가를 안심시킬 수 있는 자리에는 막상 우리가 너무 지쳐 있는 겁니다. 이 한 단락 위에 저자는 가장 포근한 약속 하나를 얹어둡니다. 신경 쓰는 사람들의 세상은 음울하다. 이 책을 수단과 발판 삼아 그들이 음울한 세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맑게 갠 하늘과 평온한 나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책 한 권을 통해 저자가 우리에게 보내고 싶은 풍경이 이 한 줄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의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라면 사춘기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착한 아이를 연기하는 일에 지쳐서 어느 순간 반발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착한 아이든 나쁜 아이든 남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해서는 마음 편히 살 수 없다. 좋은 사람도 또 나쁜 사람도 결국 남의 평가라는 외부의 잣대에 따라 매겨지는 이름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이름표를 매일 닦으며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저자는 불교의 가르침 하나를 살짝 꺼내놓는데요. 십선계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멀리하는 것이 좋은 행위를 말하는데요. 십선계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을 실천해야 한다는 식의 적극적인 행동을 권장하는 가르침은 아니다. 그 반대의 발상으로 나쁜 일을 그만두자는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나쁜 일을 그만두기만 해도 마음의 평온을 얻기에 충분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불교의 가르침은 좋은 사람이 되려는 가르침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해지는 가르침이라는 그 한 줄, 이 책의 결을 한 번에 풀어주는 단락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한 신사에 관한 짧은 일화도 들려주는데요. 일본의 어느 신사에 가면 모든 기둥이 위쪽이 자라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세워진다. 그런데 이 신사에는 딱 하나 위아래가 뒤집혀 세워진 기둥이 있다.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반드시 설명해주는 장소다. 빈틈이 너무 없으면 오히려 마귀가 침입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지나치게 완벽해서 생기는 나약함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일상을 빈틈없이 채우려고 하지만 사실 그 빈틈없음이 우리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빈틈이 전혀 없는 나머지 하나가 무너지면 그대로 전부 붕괴해버리는 사람과 물건은 흔히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빈틈이 있어야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겨야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 여유라는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할 단단한 공간입니다. 저자는 자신이 사찰에서 자주 받는 한 가지 질문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보시 금액을 슬며시 물어볼 때 그가 늘 건네는 답은 이렇습니다. 그런 것은 물어보지 마시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100만 엔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자는 인간관계의 가장 흔한 한 풍경에 같은 답을 적용해 줍니다. 보시 금액을 궁금해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궁금해한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웃으면서 마찬가지로 대답할 것이다. 그런 건 물어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싫어한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평온한 방식이라는 작은 통찰. 책장을 덮은 뒤에도 한 번씩 떠올리고 싶어지는 문장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할 수는 없다. 그 마음을 조정하려고 쓸데없이 시종일관 미소 짓거나 아부하거나 농담을 던지며 착하고 유머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치기만 할 뿐이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리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은 결국 내 손이 닿지 않는 자리이고 그 자리를 자꾸 손대려 하는 일이 결국 우리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일입니다.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단락 가운데 하나는 저자의 친구 정보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친구 중에 자칭 정보통으로 불리는 인물이 있다. 그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모두 그렇게 말하고 있어 라는 말이 있다. 그에게 모두가 지난번 강연에는 재미있었대 라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정말 좋았다. 그러나 다들 너의 지난달 블로그 내용이 너무 과격했대 라는 비판을 들으면 불안감에 휩싸여서 이미 작성한 글을 재편집하거나 삭제하는 등 한심한 행동을 했다. 저자는 어느 날 그 친구에게 한번 슬쩍 되물어 봅니다. 그러자 모든 게 무너지듯 풀려 나왔습니다. 모두라니 구체적으로 누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무개하고 아무개가 그렇게 말했어. 아니 그러면 결국 두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모두 이렇게 말하고 있어라는 말에서 모두는 많아야 3명 정도라고 한다. 모두라는 말이 사실은 2-3 사람이라는 사실. 다들 그래. 이 말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한 번씩 떠올리고 싶은 말입니다. 저자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사실 행동에 정말로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굳이 정보통인 척하지 않아도 된다. 모두의 대변자로 나설 필요도 없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아도 된다. 모두를 내세워 자기 주장을 할 필요가 없다. 저자는 일본 시대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한 표현을 인용합니다. 소나무와 삼나무를 심는 사람. 소나무가 멋진 가지를 갖추거나 삼나무가 목재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자라기까지는 빨라도 수십 년이 걸린다. 즉 소나무와 삼나무를 심는 사람이란 한평생 그 장소, 그 상황에 머무르는 사람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그러면서 이 표현이 어떻게 험담을 멈추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이곳에 소나무와 삼나무를 심는 사람이니까 당신 앞에서 이 사람의 험담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험담을 한다면 당신이 이 사람에게 좋지 않은 선입관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같은 동네에 오래 살 사람의 마음에 미리 색을 칠해두지 않으려는 그 옛 어른의 온기, 한평생 같은 자리에 머물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의 험담이 얼마나 오래 그 사람의 평판을 흐려놓는지를 알았던 사람들의 올곧은 지혜입니다. 저자는 그래서 작은 처방 하나를 슬쩍 건네줍니다. 험담을 들을 위치에 놓이게 되면 한번 이렇게 말해보라고요.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울 테니까 험담은 그 후에 계속해 주세요. 짧지만 듣고 함께 욕하지 못하고 막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한마디인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불교의 가장 깊은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보시에 대해서도 풀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쪽이 배려나 친절을 베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나중에 그렇게 배려해 줬는데 라고 불평한다면 상대에게 보답을 기대하고 베푼 것이 된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배려나 친절은 보시다. 보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경문에는 보시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둘 다 보시한다는 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혀 있다. 보시하는 사람은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받는 사람은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두 사람 모두 보시했는지 받았는지 서로 모르는 것이 가장 좋다. 베풀매 가장 깊은 자리는 사실 아무도 베풀미라고 부르지 않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래서 더 오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남을 배려하거나 남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훌륭하다. 그 훌륭함이 더욱 빛나도록 베풀었으면 잊어버리자. 짧은 한 줄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단계 가볍게 만들어주는 한마디 같습니다. 저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가지 흔한 풍경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방식, 방법, 규칙이 있다. 누구나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 정한 규칙과 방법이 있고 지금까지 따르는 동안 특별한 문제도 없기에 그것이 좋은 규칙,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보편적으로 통한다고 과신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의 규칙이 누구에게나 통용될 일은 없다. 자란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면 선택하는 방법이나 규칙도 달라진다. 고부간의 다툼이나 부부, 연인 사이의 사랑 싸움도 지금까지 살아온 규칙이 달라서 생긴다. 그리고 이어서 책의 가장 단단한 처방 가운데 하나가 등장합니다. 모든 일은 처음에 마찰이 생겨야 오히려 좋다. 잡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조용히 참고 지낼 필요는 없다. 서로 자기 규칙을 설득하려는 태도는 앞으로 잘 지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고 조금씩 맞추어 나가면 된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어느 부분을 타협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죠. 처음의 마찰을 두려워하지 말 것. 사실 첫 마찰이 늦어질수록 나중에 다툼은 점점 더 깊어진다는 사실. 사실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정확하게 부딪혀 보아야 한다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또 자기 자신을 한껏 가볍게 풀어 보입니다. 또 나는 스님들 사이에서 마당발 스님으로 불리기도 한다. 개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일에 손을 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서 내가 쓸데없이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게는 그마저도 칭찬으로 들린다. 감사합니다. 바보라서 미안합니다. 하고 웃으며 받아 넘긴다. 인생에는 이런 여유 있는 태도도 필요하다. 바보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바보라서 다행입니다. 이건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고 웃어 넘기면 된다.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으면 된다. 자기 자신을 바보라고 가볍게 부를 줄 아는 사람의 그 단단한 여유. 우리가 자꾸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이에 어쩌면 가장 잃어버리고 있는 한 가지 자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붙여두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한다. 중요한 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하지만 그러기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실패한 뒤에 이런 바보같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색다른 기분을 느끼게 된다. 저자는 일본 무도의 한 단어를 인용합니다. 자연체. 자연체는 유도, 검도 등 동양 무술의 기본 자세로 공격과 방어에 가장 적합한 자세다. 단어의 쓰임새가 넓어져 긴장하지 않고 선입관을 가지지 않는 무아의 경지를 가리키기도 한다. 육체적인 자연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연체도 공격이나 방어에 우수하다. 자연체인 사람이어야 어떤 일에도 대처할 수 있다. 힘이 잔뜩 들어간 자세는 사실 가장 약한 자세라는 무도의 오랜 진리. 우리가 매일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다니는 그 자세 자체가 사실은 가장 쉽게 무너지는 자세입니다. 자연체로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은 가장 강하다. 자연체는 어떤 일에도 유연하게 대응한다. 긴장을 해소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은은한 빛이 스며드는 방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잔뜩 힘이 들어간 마음이 부드럽게 완화되면서 자연체에 가까워진다. 저자는 사찰에서 매일 보는 한 가지 풍경을 들려줍니다. 공양된 꽃인데요.
꽃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만들거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파는 것이 아니다. 그냥 파는 것이다. 단지 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이 눈에 띄는 장소에 장식해서 상대방을 환대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꽃은 인내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인내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참고 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참고 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 이유도 모르면서 참을 것을 강요당한 사람은 인내를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압력으로 느끼며 성장한다. 저자는 인내의 진짜 의미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인내에는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연습이라는 의미로 붙인 제목이다. 목표가 있으면 언제든지 인내할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아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 목표 없는 인내는 그저 억압이지만 목표가 있는 인내는 사실 가장 단단한 자유라는 말. 꽃이 피기 위해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그 시간이 사실은 꽃에게는 자유의 시간이라는 통찰입니다. 저자는 또 사찰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풍경을 들려줍니다.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는 분들도 정말 많다. 그들은 혼자 끌어안고 있던 문제를 누군가와 공유했다는 것 자체로 안도감을 느낀다. 이어서 그는 누군가의 불평을 들을 때 한 가지 작은 처방을 일러줍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평이 상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불평이 끝나면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라고 한마디 던지기만 해도 충분하다. 상대방의 기분도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불평을 하고 싶어지면 미리 지금부터 불평을 할 거니까 끝까지 듣고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해 라고 말해줘 라고 부탁을 먼저 한다.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짧은 한마디지만 누군가의 마음 한쪽을 풀어주는 가장 명징한 한 줄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자주 잊고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책에는 저자의 자기 고백적인 솔직한 이야기를 남겨두기도 했는데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나에 대한 쓰디쓴 비판은 설사 좋은 약이라고 해도 싫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 마치 나의 모든 인격이 부정당한 것처럼 울분을 터뜨리다 화를 내곤 했다. 또한 비판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비판한 사람을 미워한 적도 많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어온 6단계를 차근차근 풀어놓았는데요. 첫째, 나에 대한 비판을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둘째, 비판의 내용보다 잘난 척하지만 너도 마찬가지야 라며 비판한 사람에게 적대감을 느꼈다. 셋째,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보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은 내용이 몇 번이나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냉정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단계의 흐름이 어쩐지 우리 자신의 어느 한 시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의 말이 머릿속에 다시 들리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렇게 쌓인 끝에 마지막 단계에서 저자는 이런 말을 꺼냅니다. 여섯째,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모든 인격을 부정당한 듯한 느낌을 받게 만드는 말투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나는 가능하면 말투에 신경을 써서 조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비판 한 줄을 받은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의 말투를 돌아보는 자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그릇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단계 더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스스로 빨리 고치고 싶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큰 그릇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저자의 이 한 줄이 책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대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자기 자신을 빨리 고치려 하지 말 것. 큰 그릇은 시간이 걸린다는 위로의 말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자신의 한 가지 작은 결점을 솔직하게 풀어놓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기란 어렵지 않다. 나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인사인 안녕하세요에서 하를 확실하게 발음할 수 없다. 숨을 크게 내뱉지 않으면 제대로 발음하기 어렵다. 따라서 힘이 부족하면 내기 어려운 소리다. 아침부터 힘이 넘친다면 하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10번 중에 5번 정도는 안녕하세요라는 발음이 되어버리고 만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일 자신의 단점을 한 번씩 가만히 인정해주는 일, 그 일이 사실은 큰 그릇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또한 아주 간결한 공식 하나를 인용을 하는데요. 행복도는 현실 나누기 바람 곱하기 100. 세상에서 널리 알려진 행복 방정식이다. 10의 바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이 2밖에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도는 5분의 1인 20%다. 이 행복도를 100%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바람을 모두 충족시키거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불교적 접근 방식은 후자에 해당한다. 행복은 결국 분모를 줄이는 일이라는 그 단순한 산수. 우리가 자꾸 분자만 키우려고 애쓰는 사이에 사실은 분모가 무한히 부풀어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젊은 시절 한 가지 농담 같은 마음가짐을 들려줍니다. 나는 젊은 시절 가지고 싶은 것을 손에 넣을 수 없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은 모두 내 것이며 지금은 일단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창조의 신 행세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지지 못한 자의 일그러진 사고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두통을 유발하는 무력을 일단 진정시킬 수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내 것인데 잠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그 농담 같은 마음가짐. 우리도 한 번쯤은 따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바라는 것도, 바라는 것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모두 본인의 마음에 달린 문제다. 사실상 욕심의 또 다른 형태인 물질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성 들여 마음의 밭을 경작해 넓히면 욕심과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우리가 매일 가꿔야 할 가장 중요한 한 평의 땅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오래된 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저자는 두 단어의 차이를 또렷하게 짚어주는데요. 일반적으로 고독은 외톨이로 쓸쓸하게 지내는 상태를 의미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혼자 있는 것이 좋은 상태로 의미가 변했다. 이는 물리적으로는 혼자 생활하더라도 인연으로 맺어진 동료나 가족이 있는 경우 또는 혼자 있어도 마음이 충실해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고립은 물리적 정신적으로 외부와의 연결이 끊어져 버린 불안한 상태다. 고독은 상관없지만 고립은 반드시 피해야 평온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라는 식으로 어린아이처럼 포기해버려서는 안 된다. 고독과 고립을 가르는 한 줄의 차이. 혼자 있어도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깊이 단절되어 있는 사람. 그 두 자리의 차이가 사실은 한 사람의 평온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런 이야기도 저자는 덧붙입니다. 혼자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한들 심장조차도 나의 힘만으로 뛰는 건 아니다. 배인 상처가 생겼을 때도
나의 노력으로 딱지를 만들어 치유하는 게 아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생활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도움을 서서히 실감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자꾸 혼자라고 착각하는 자리에서 한 번씩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한 가지 작은 처방을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봐 걱정된다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그것은 내가 먼저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다잡으라는 단단한 한마디입니다. 사랑받기 위한 마음의 방향을 한 번에 바꿔주는 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나의 단점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봐 걱정된다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명심하자.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나의 단점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누군가의 비판이 그토록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시시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것 같을 때에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시시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의 필터가 막혀 통풍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닐까. 혹시 시시하다는 말이 입버릇이 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감정이 무뎌졌다는 증거다. 예를 들어보자. 생각하기에 따라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 길을 걸을 때 손을 뻗어 가까이 있는 나뭇가지나 나뭇잎을 쓰다듬어 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출퇴근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너무 평범해서 자꾸 잊어버리는 작은 즐거움들, 그 작은 풍경 하나하나가 사실은 한 사람의 하루를 단단히 채워주는 한 줌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 저자는 이 모든 걸 단 한 줄로 묶어줍니다. 인생에 시시한 날은 없다. 시시한 하루도 사실은 우리 마음의 필터를 한 번 닦아내면 다시 빛나는 하루가 계속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본 땅에 떨어진 화살을 굳이 가슴에 꽂지 마라는 어쩌면 한 줄로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써야 할 일에는 신경 쓰고 신경 쓰지 말아야 할 일에는 신경 쓰지 말 것. 일본의 한 스님의 모습을 통해 농담과 작은 처방들로 풀어냈습니다. 저자가 가장 먼저 짚는 것은 우리가 모두 마음의 카메라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어떤 풍경을 마음에 인화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일, 찍지 말아야 할 풍경을 평생 들고 사는 일을 그만두는 일, 그리고 그 다음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겁니다. 십선계처럼 나쁜 일을 그만두기만 해도 마음은 충분히 평온해집니다. 빈틈을 일부러 남겨두려는 것의 소중함도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마귀가 들어온다는 옛 신사의 한 기둥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말라는 조언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모두라는 말에 휩쓸리지 않는 것. 모두라는 사실은 두세 사람일 뿐이라는 그 깊은 진실. 기억나시죠? 같은 동네에 함께 살아갈 사람의 험담은 하지도 듣지도 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소나무와 삼나무를 심는 사람들 사이에 오래된 지혜입니다. 베풀었으면 잊어버리는 것, 처음의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바보라고 가볍게 부를 줄 아는 것, 그리고 처음의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함, 자기 자신을 바보라고 가볍게 부를 줄 아는 자연체의 부드러움. 인내가 사실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라는 통찰도 있었고요. 누군가의 불평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한마디만 건네면 된다는 작은 처방. 비판 앞에서 화를 내는 자기 자신을 한 단계씩 풀어가는 6단계의 이야기. 큰 그릇은 시간이 걸린다는 따뜻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분모를 줄이는 일이라는 단순한 산수도 풀어주었고요. 마음밭을 정성 들여 경작하는 것도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고독과 고립을 가르는 한 줄의 차이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 심장조차 내가 뛰게 하는 게 아니라는 그 깊은 진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지은이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에 시시한 날은 없다고 말한 통찰. 시시하다는 말이 사실은 세상이 시시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필터가 막힌 것이라는 스님의 통찰이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가슴에 꽂힌 채 오래 앓고 있던 화살 하나를 가만히 뽑아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낭독 산책을 계속 걷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